빠르면 미국 시간으로 오늘이죠.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와 관련된 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 등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더 우려되는 것은 차질 중국 주식과 채권 투자까지 당장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월가에서도 중국 주식과 채권 투자를 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 중화개미들도 상당히 큰 충격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워낙 중대한 사안인 만큼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오늘 미국 증시 양대 이벤트를 중시하는 가운데 뉴욕 연준의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이 월가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요. 여기에 또 버크셔서 회의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어제 한국에서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예.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특히 제도권에 오신 애널리스트라든가 이런 분들이 증시가 본격적으로 조정된다 해서 굉장히 우리 투자자분도 또 예. 시청자분도 혼란스러운 하루였던 것 같아요. 다만 어제 우리가 아침에도 이 방송에서 버크셔서회를 이끌고 있는 워렌 버핏이 장기적 관점에서 예. 시장에 순응하면서 복리 효과를 누린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뉴욕 연준이 뉴욕 증시가 강하게 올랐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뉴욕 페드 내 권력 3위, 2인자가 아니라 3인자가 되겠죠. 예. 의장, 부의장, 그다음에 그렇죠. 3인자가 되는데 이게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렇게 사실 2인자라고 얘기해서 나가는 데도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3인자께서 이분은 또 굉장히 윌리엄스 총재는 그동안 매파 발언을 해서 5월 페드에서는 금리를 0.5% 올려야 된다. 그래서 강하게 매파했던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기준금리가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뭐 아시겠죠? 근데 이걸 좀 이론적으로 좀 더 해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학계에서 가장 큰 반영을 일으켰는데요. 사실 7월 CPI 발표 앞두고 인플레 재발이냐, 인플레 안정 추세 지속이냐. 이게 증시 흐름에서는 잭슨 홀 미팅이라든가 9월 그 페드 회의의 결과에서 굉장히 관심사가 됐는데 예. 일단은 권력 3위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통제권에 들어갔다 하는 측면에서 CPI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증시에서 부담은 줄어들었다. 이런 것이 이제 다우존스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갔던 주가가 올라갔던 배경이다 이렇게 보이됐고요. 예. 이 대목입니다. 이 윌리엄스 총재는 사실 그 홀선과 라우바우와 함께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요거 이니셜로 HLW 모델이라 해서 중립금리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예. 이제 R1 금리, R 스퀘어 금리 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는 지금 미국의 중립금리는 어떻게 산출하냐면 사실 그 기준금리에 여기에 그 인플레이율을 빼면 되거든요. 예. 여기서 인플레이율은 인플레 목표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돌려야 된다. 최소한 플러스로 돌려야 된다. 그러면 중립금리가 2에서 2.5% 정도라 본다면 인플레 타겟팅 2%죠. 그러면 제로에서 0.5%가 되는 거죠. 예. 이 수준 가야 된다. 근데 오늘 처음 이 중립금리 수준이 0% 이상 도달했다. 그러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인플레가 그 하락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될 때에는 내년에는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윌리엄스 총재 매파인 윌리엄스 총재 발언에서 금리 인하를 이렇게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뉴욕의 다우존스 중심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가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1% 400포인트는 올랐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스 총재는 미국의 경기 침체 논쟁, 오늘도 뭐 웰스 파고는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는 반면에 골드만삭스라든가 JP 모건, 특히 JP 모건은 경기 침체를 계속해서 가장 강하게 얘기했던 그렇죠. 이렇게 인베스트 뱅크인데요. 여기에서 이걸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윌리엄스 총재는 미국 경기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없다. 완만하게 경기 회복됐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는 잡히고 예. 그다음에 경기는 침체 우려가 적고 없다. 이렇게 하면 다우존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오늘 또 하나의 의미는 오늘 다우존스가 400포인트로 올라가는 계기로 해서 지난주에 피치의 미 신용등급의 제한적 영향 여기서 완전히 탈피했다 하는
이런 의미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 한국 증시에서 보면 상당 부분 어제 혼란스러우셨죠? 그렇죠. 이렇게 증시에서 좋은 모습이 이렇게 전개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윌리엄스의 발언보다 더 주목을 받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빠르면 오늘부터 이 중국에 대한 2차 수출 통제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실 이 미국의 이게 중국에 대해서 경제 패권이라든가 예.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경제 안보와 결부시켜서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 국가를 굉장히 두들긴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 수단인데요. 하나는 다자 채널, 그리고 중국에 관련된 쌍무 채널, 이 두 가지 시각인데요. 그런 관점에서는 다자 채널에서는 마세나르 차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략 기술, 첨단 기술, 전략 물자를 수출 통제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인류에 반하는 재래식 무기, 그 다음에 첨단 무기, 핵무기, 그리고 생화학 무기, 요거를 사회주체, 민주주체 관계없이 인류 이렇게 공용을 위해서 이것을 통제를 해야 된다 해서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지역에서 이렇게 만들었다 해서 바세나르 체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덜란드 위기를 극복해서 해서 노사장의 합의에 의해서 임금 억제를 이렇게 하는 연대를 보통 바세나르 협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바세나르 체제와 바세나르 협정은 다르다. 예. 근데 문제는 다재 채널에서 굉장히 이게 구멍이 뚫리죠. 그래서 쌍무 채널로 가는 겁니다. 미국이 사실 중국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하는 시각이 바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자 채널 보는 차원에서 쌍무정 차원에서 중국에 대해서 첨단 기술 전략 물질을 통제하는 이런 체제가 되는데요. 그게 바로 반도체에 대한 규제입니다. 아시겠지만 2019년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수출 통제와 마찬가지로 작년 10월에 미국이 그와 비슷한 조치를 했었죠. 예. 그게 바로 반도체와 관련해서 중국의 제조업 2025 계획, 반도체 자금률을 2025년까지 75% 이상 끌어올리겠다 하는 데 반해서 이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굴기 구상을 해서 정면으로 대립됐죠. 이런 과정에서 작년 10월에 대중국 반도체 관련된 부품 소재 완성품 전부 통제시켰습니다. 이것만 안 되고 예. 지금 AI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양자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이 우주 항공과 관련해서 인터링크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구와 관련돼서 이렇게 규제하더라도 위에서 인공위성과 관련돼서 김정은 트럼프가 할 때 담배 먹는 것까지 지금 포착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거 규제하면 사실 반도체 관련된 규제가 이렇게 효과가 적으니까 이번엔 다시 빠르면 오늘 중으로 인공지능, 그 다음에 쌍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이런 제2차 수출 통제가 나온다. 이게 국제적으로 굉장히 주목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수출 통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 경제 문제를 유독 안보와 결부시키는 건 그만큼 두 문제를 분리하기 어려워서 그렇기 때문 아닙니까? 누노말이죠. 예. 누노말은 보통 산업에 쓰던 콜린 크라이프 방식으로 1차, 2차, 3차 농업, 제조업, 서비스 구별이 안 되죠. 융복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종전의 이론이라든가 이런 게 잘 맞지 않는 뉴노멀 환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위험도 경제와 분리시키지 어렵니까? 지금 뭐든지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경제와 결부돼 있지 않습니까? 예. 첨단 기술도 첨단 기술에 따라서 경제 문제, 한번 안보 문제, 그다음에 지금은 지정학적 위험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 지경학적 위험을 표현을 쓴다. 예. 아시겠지만 지정학적 위험은 지오포리티컬이라 해서 지오노로지 플러스 포리티컬의 합성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용어는 잘 안 씁니다. 예. 국제사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다룰 때는 지경학적 위험이다. 그러면 지오 이코노믹스. 그래서 지오로지 플러스 이코노믹이다. 이게 합성하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안보와 경제는 분리되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이렇게 나쁜 용어 중에 하나가 안미경중이죠.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정책 띄지 않고 하겠습니다. 지금의 추세에 가장 맞지 않는 용어를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약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적으로도 지정학적 위험이 아니라 지경학적 위험 때문에 요 리스크 산출에서 인덱스 산출할 때 지오포리티컬 인덱스, 지정학적 이렇게 지수가 아니라
지경학적 지수이다 해서 지오 에코노믹 인덱스로 개편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중 간 경제 패권에서 보면 안보와 경제를 이렇게 결합시켜서 대응하는 게 지금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통상법 시리즈가 있는데요. 201조 시리즈, 232조 시리즈, 301조 시리즈, 301조 시리즈는 지적재산권 스페셜 301조, 그다음에 슈퍼 301조 이런 시리즈가 있는데요. 예. 최근에 보면 안보와 겸들시켜서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견제하는 통상법 322조가 한때는 사문화됐습니다는 지금 가장 많이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그래서 오늘 2차 통제, 그다음에 작년 10월에 사실 그 1차 통제도 바로 미 통상법 232조에 근거로 해서 나오는 조치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안보를 경제와 결부시킬 때 당연히 금융과도 연계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확산 금융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지금은 금융이 경제보다 실물 섹터보다 3대1 정도 높지 않습니까? 예. 모든 규제는 지금은 파이낸스가 리얼 섹터의 팔로잉이 아니라 리딩 인더스트리이기 때문에 금융이 선도이기 때문에 뭐든지 규제할 때는 경제 규제에서는 금융 규제가 핵심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사실 미중 간 패권 마찰의 경쟁에서 보면 금융 섹터가 굉장히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최근에 새로운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프로리퍼레이션 바이너스다 해서 시청자 여러분 핵 확산 금지 협정 핵성은 그때 핵 확산할 때 그 확산이 프로리퍼레이션입니다. 금융도 뭐냐? 확산 금융이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감을 잡으시겠죠? 예. 마사레철에서 대량 살상 무기, 핵무기, 그다음에 생화학 무기를 이거 할 때 거기에 구매를 할 때 쓰이는 금융. 요걸 차단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확산 금융이다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오늘도 월가에서 보면 중국의 주식과 채권을 투자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이게 아마 된다면 국제금융 역사상 최대 이슈일 겁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인데요. 예. 사실 지금은 그런 쪽의 용어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몰리는 과정에서 대만에 대해서 사실 지금 대만을 침투할 것이다. 시진핑이 궁극적으로 몰리면 쥐가 몰리면 뭐 깨무는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뭐냐 군국주의가 극대화돼서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그 대만을 공략할 것이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요충지와 함께 이것을 민주주의 체제 수호시로 버텨 있죠. 그런데 대만이 미국에 이렇게 군수물자를 사갈 때 과거에는 금융까지 받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 요 FMF라 그래서 예.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군사 재정 지원입니다. 요거 FMF는 foreign, 요게 밀리터리, 미국 이해 국가가 군사적으로 목적을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구매되는 것만 과거에는 금융 지원을 안 했는데요. 바스테나의 협정에서 여기에 미국의 금융까지 지원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대만 입장에서는 돈 걱정 없이 대출까지 해줘? 그러면 전략적으로 보면 전략 목적을 많이 충족해서 중국에 대응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FMF까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오늘 2차로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사실 그 양자 컴퓨터에서 이렇게 할 게 월가에서 보면 이것도 공화당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2차 수출 통제하는데 금융 따지 안 해? 금융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통제했는데요. 자, 중국에 대해서 첨단 기술 전쟁에서 보면 역시 금융에서 가장 주요 역할을 하는 것이 월가지 않느냐. 예. 월가에서 중국 주식과 채권 투자를 못하게 해야지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게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바이든 정부에서 논리가 이렇게 아무리 반대당에서 주도한다 하더라도 논리에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국제금융시장에서 오늘 중국에 대해서 2차 수출 통제와 함께 금융 섹터에서 어떤 쪽으로 갈 것이냐.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점에 공화당에서 제안해 든 나이거든요. 예. 이 대목이 국제금융시장에서 굉장히 가장 최대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중국도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시진핑 주석이 최근 해외에 투자한 모든 자산을 회수할 것이다. 이런 소식까지 들리고 있다고요? 네, 이 대목은 이미 중국이 기업을 규제할 때 예.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리시온이랑 면목으로 중국 내에 투자했던 그런 미국 기업을 전부 불러들이는 이런 과정에서 금융에 대해서도 확산금융 저자 비슷한 형태의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상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기업 빼, 그다음에 중국의 달러 자산 빼, 그럼 미국의 상징 효과 때문에 다른 외국 기업들도 기업 빼, 그다음에 자금 빼, 주식에서 자금 빼, 그다음에 채권의 자금 빼.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레딧 크런치, 신용 경색이 굉장히 심해진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금리도 내리고 정책 금리도 대부분 내리고 돈도 풀었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워낙 밖에서 빼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중국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금융 완화 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용 경색이 더 심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사라져야 되느냐?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내가 시진핑 입장에서도 노력했는데 이게 신용 경색이 풀리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냐? 니네들이 빼가? 나도 빼간다. 그래서 미국의 채권도 빼내가고 매각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사실 미국의 뉴욕이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보면 고급 주택들 중국에 투자대가 많았었거든요. 빼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금과 달러 같은 경우는 달러 같은 경우는 팔아. 어떻게? 중국의 외환보유고 내에 외환보유고 내 금의 비중이라든가 이런 걸 높아지는 거죠. 예. 이런 조치에서 사실 중국도 대응해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외형상으로 보면 중국의 신용 경색을 풀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금리 인하, 그다음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정책, 이 정책을 그동안 노력해왔지 않느냐. 자, 인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돈이 신용 경색에 풀리지 않아? 그럼 어떻게 오겠느냐? 밖에서 내 돈 투자했던 것을 뒤로올 수밖에 없다. 예. 근데 미국도 빼가지 않느냐? 다른 것보다 빼가지. 우리 가만히 있지 않느냐? 인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 인민들 입장에서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대결입니다, 대결. 그 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국민의 뒷받침 없으면 이게 아무리 최고 통수권자라고 하더라도 예. 이 정책을 계속해서 뿜어낼 수 있는 힘이 적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각도에서 지금 보면 숨은 의도가 뭘까? 결국 시진핑 입장에서는 지금 미중 간 마찰에서 이렇게 보면 자꾸 궁지에 몰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각도에서는 내용상으로 신용 경색, 미국이 빼가는 데에서 대응하는 조치, 이런 조치에 이런 내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는 결과적으로 보면 바이든 정부의 확산금융 저지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는 맥락에서 중국의 해외 자산을 모두 회수해라 하는 이 입장으로 해석되는 시각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시진핑의 이런 조치가요, 최근 국가 신용 등급까지 강등당한 미국 입장에서는 옥죄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미국도 녹록지 않죠. 예.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동안 작년 3월 이후서부터 계속해서 사실 금리를 올려왔지 않습니까? 빠르게. 예. 그리고 QT 문제를 하기 위해서 시중 유동성을 줄여왔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물가가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중에 미국도 신용 경색 문제에서 유동성이 이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피치사가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이라는 것은 달러 표시, 외화 표시에 대한 등급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신용도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내놔야죠. 내놓다 보니까 자금 회수가 되는 거죠. 예. 유동성 경색이 더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중국이 미국의 보유 국채들 냈다 팔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국의 조치, 시진핑의 조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결국 뭐든지 의도는 나중에 밝혀지는 겁니다. 예. 그런 각도에서 보면 공교롭게 타이밍상 딱 맞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에 2차 수출 통제와 함께 중국이 이래도 미국의 국채 보유를 배가해서 우리의 유동성을 더 축소시켜 가뜩이나 인플레 상승에 의해서 인플레 잡기 위해서 지금 긴축을 추진하는데 거기다 대고 더 국채를 내다 팔아 유동성까지 회수해.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확산금리 저지 이 문제가 굉장히 강하게 미국의 반대당인 집권당의 반대당인 공화당으로부터 제기되는 문제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안 하면 안 할 수는 이런 미 국민으로부터 다단어가 지금은 트럼프가 그다음에 바이든과 대선을 앞두고 갈기갈기 찢어진 입장에서는 바이든 정부도 이것을 회피해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중국이 지금 미국의 유동성을 겨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치 때문에 연준의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중국에 대해서 1차, 2차 통제하면 예. 맞대응하기 때문에 세계 최대 채권국이 지금은 이제 중국이 기습을 파는 과정에서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는 사실 최대 채권국이 미국의 국채를 팔면 유동성 문제이기 때문에 예. 자, 페드 입장에서 인플레만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라든가 그다음에 QT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페드도 아무리 정치적으로 독립성과 그다음에 중립성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제1선 목표가 물가를 안정한다 하지만 예. 물가 안정이 당장 국가의 비상사태보다 물가 안정이 더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의 생존 문제에 대해서는 페드의 통화 정책도 사실 우선순위가 뒷전으로 물러갔다가 앞서갔다가 이렇게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지금의 자 2차 슬슬 통제에 의해서 확산금리 저지에 그러면 중국이 더 맞대응해서 신용경색 더 풀어가 더 신용경색 더 줘요? 그러면 페드 입장에서는 자 넉넉고 물가가 지금 거의 잡히고 있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 그다음에 QT를 계획대로 가져가 유동성 더 경색해 당신은 페드라든가 파월은 누구 편이냐?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이런 쪽에 미 국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윌리엄스 총재가 강한 매파를 상향했던 윌리엄스 총재가 중립금리가 거의 목표에 도달했다. 그다음에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된다. 이런 측면에 미국 증시가 강하게 다우존스 지수가 400포인트 올라갔던 요인도 이와 마찬가지로 페드의 통화 정책도 중국과 확산금리 저지와 관련된 마찰을 생각하면 페드의 인플레만을 잡기 위한 지금 마지막 인플레만의 금리 인상이 우선순위. 또 중국과의 패권 마찰에서 보면 우선순위. 뭐가 우선순위냐 하는 각도에서 보면 지금 뭐냐 전 세계적으로 애국심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인플레 잡는 것 어느 정도 통제권 들어갔으니까 미국의 애국을 더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미국 증시가 강하게 올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문제는 결국 우리나라인데요. 자,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가장 친화적인 우리나라를 겨냥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풀이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뭐냐 이전 정부에서는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이거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지 세계 흐름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계속해서 이것은 안보와 경제가 분리시키는 세계적 패러다임으로 볼 때는 사실 이 정책은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정책을 띄지 않고 하겠습니다. 재선 안보와 경제는 분리시킬 수 없다 하는 측면에서 안미 경미가 좀 부담스럽다면 안미 경세에서 안보는 미국의 경제는 세계 예. 하는 이런 측면에 이게 이런 쪽으로 이렇게 아마 윤석열 정부가 처음 출발했을 때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하면서 첫날에 이걸 얘기했던 겁니다. 예. 물론 이제 받아들이는 시각이요. 그런 측면인데요. 그게 정치적 여부를 뜬게 관계없이 저희들은 정치적 뛰지 않습니다. 글로벌 추세에 맞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안미 경세 이런 측면인데요.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중국에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해서 사실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흐름이기 때문에 아마 2, 3년 전서부터 중국에 대해서 기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홍콩에 50주년 반할 때도 홍콩에서 한국 기업부 금융사에 가장 늦게 빠져납니다. 빨리 빠져나오세요. 빨리 빠져나오세요. 중국도 그렇습니다. 간판까지 모여서 빨리 빠져나와서 권고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한국의 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의 금융사가 중국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마지막까지 뭐냐 버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홍콩의 자산 문제라든가 부동산 문제에서 결국 우리 국민들이 재산 손실을 기록하는 이런 게 나왔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지금 많이 퍼지고 있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입장이 중국의 주식과 채권까지 투자하지 마라. 는 이것을 공화당에 세우고 오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이와 같은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럼 뭐냐 뒤늦게라도 예. 마지막으로 코로나 이전에 중국, 코로나 이전에 홍콩을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버틴다. 이런 시각 같지만 그 과정에서 홍콩, 중국 주식
투자하고 채권 투자한 사람은 우리 국민들이 퍽퍽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도 이런 먼지 세계적 흐름에 이렇게 동참하시기를 꼭 좀 권유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